어머님,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정말 멋진 칠순잔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평생 처음으로 제 생일을 기대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제 칠순 생일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전화도, 방문도, 축하 인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제 5살 손주가 제 무릎에 기대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지난주에 외할머니 칠순 파티 했어요. 호텔도 갔고 드레스도 입었어요. 엄청 예뻤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알아버렸습니다. 제가 넉 달 동안 기다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자동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습니다. 48년 동안 지켜온 집을 팔았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70살 할머니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저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믿었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칠순을 맞은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 평범한 이름이죠. 22살에 결혼해서 이 집에 들어온 지도 벌써 48회가 지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혼여행도 당일치기로 근처 온천에 다녀온 게 전부였고 남편과 함께 멀리 여행을 가본 기억도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는 벌써 15년. 그때 저는 55이었습니다. 아들은 28, 갓 사회에 발을 디딘 나이였죠. 남편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저는 혼자 남은 이 집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평 남짓한 이 집이 갑자기 궁전처럼 넓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구하고 연애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제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아들의 신부가 될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른 아이였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릴 때도 정중하게 절을 하더군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또박또박한 목소리에 저는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도 지혜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예단이며 예물이며 모든 것을 저희 형편에 맞춰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고 결혼식도 소박하게 하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너무 호화스럽게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우리는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여서 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사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거든요. 남편의 퇴직금으로 빚을 정리하고 나니 이 집과 얼마 되지 않는 예금이 전부였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느라 그나마도 많이 줄어든 상태였고요. 결혼 후에도 지혜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안부 전화를 드렸고 한 달에 2번 정도는 아들과 함께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감기라도 걸리면 죽을 끓여서 가져다 주고 제사 때는 새벽부터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허리를 다쳤을 때입니다. 그때 지혜가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집안일을 해주었어요.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밥도 해주고 그러면서도 한 번도 짜증을 내거나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님, 제가 이런 일이라도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빨리 나으셔야 해요. 라고 말하더군요.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지혜는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에도 자주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얼굴을 많이 봐야 정이 들어요. 라면서요. 아이가 울면 제가 안아주기도 하고, 이유식을 먹일 때는 제가 만든 이유식이 더 맛있다며 자주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혜이기에 저는 한 번도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흉을 보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나는 정말 복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지혜가 가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이 집 정말 좋아요. 어머님이 오래 사셔서 그런지 집 전체의 정이 느껴져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치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말이 조금씩 늘어났어요. 요즘 전세도 정말 비싸던데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진짜 든든하겠어요. 어머님, 이 동네도 개발된다고 하던데 그럼 집값이 많이 오르겠네요. 이런 조용한 동네가 좋을 것 같아요. 그 말들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제가 남편과 함께 꾸려온 이 공간이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느껴진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이 집에는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거든요. 신혼 때 남편과 함께 벽지를 바르고 마루를 깔고 작은 화단을 만들었던 기억들, 아들이 첫걸음을 뗀 것도 이 거실이었고 첫말을 한 것도 이 집 안방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교복을 입고 현관에서 찍은 사진도 아직 거실 벽에 걸려 있어요. 남편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던 2년 동안도 이 집에서였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숨을 거둔 곳도 안방의 그 자리였고요. 그때 저는 남편 손을 잡고 여보,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저는 혼자서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모든 것을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겨울에는 온도를 18도 이하로 내리지 않았고 여름에는 선풍기만 틀고 지냈습니다. 전기밥솥 대신 가스레인지에 냄비로 밥을 지었고 세탁기도 일주일에 2번만 돌렸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아껴서 모은 돈으로 아들의 결혼 자금도 보태주고 손주 출산 비용도 도와주었습니다. 사실 제 노후 자금은 거의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가진 이 집이라도 남겨주면 아이들이 그나마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아들 내외가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전세금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언제까지 전세로 살 수는 없잖아요. 지혜도 점점 더 자주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님, 이 동네 집값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부동산에서 우리 집 시세도 한번 알아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집 하나 있는 게 정말 큰 재산이에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한편으로 뿌듯했습니다. 내가 남편과 함께 어렵게 마련한 이 집이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구나. 내가 평생 아끼고 아껴서 지켜온 보람이 있구나. 그런 제게 지혜가 오래 본 무렵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올해 칠순이시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해드릴게요. 정말 멋진 칠순잔치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어머님 같은 분은 정말 큰 상 받으셔야 해요. 그 말에 제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해서만 살아온 제 인생에 어쩌면 한 번쯤은 꽃길이 펼쳐지려나 싶었습니다. 칠순, 69회를 살아오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제 생일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집안이 어려워서,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서,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는 혼자라서. 하지만 칠수는 다르잖아요. 인생의 큰 고비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성대하게 치르는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기대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생일을 기대했습니다. 지혜가 그 말을 한 건 3월 중순쯤이었습니다. 제 생일은 7월이니까 넉 달 정도의 시간이 있었죠. 그 사이 저는 은근히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4월이 되어도 별다른 연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요. 혹시나 해서 제가 먼저 생일 이야기를 꺼내기도 민망했고, 지혜가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5월이 되어서는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은 여전했지만 생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소보다 바빠 보였습니다. 지혜는 회사 일이 많다고 했고 아들도 새로운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이 잦다고 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바빠 죽겠어요. 회사에서 새로운 시스템 도입한다고 난리예요. 지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7월 되면 좀 한가해질 것 같아요. 7월 되면 한가해진다는 말에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아, 그때를 노리고 있구나. 역시 계획이 있었구나. 6월에 들어서자 저는 본격적으로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궁금했지만 역시 먼저 묻기는 어려웠어요. 대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산책도 더 자주 하고 머리도 미리 파마를 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물으시길래 저는 수줍게 곧 칠순이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럼 잔치도 하시겠네요. 요즘 칠순잔치들 정말 화려하게 하던데요. 동네 미용실 사장님이 어머님, 오늘 특별히 더 예쁘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제 생일은 7월 20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화려하게 해줄까? 호텔에서 할까? 아니면 예식장에서? 친척들도 다 올까?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어요. 혹시나 해서 옷장을 정리해보고 괜찮은 옷들을 골라봤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들 말고 몇 년 전에 사둔 정장도 꺼내봤어요. 조금 작아진 것 같았지만 그래도 입을만 했습니다. 7월 10일쯤 저는 드디어 참지 못하고 아들에게 살짝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데 혹시 아, 맞다. 엄마 칠순이네요. 물론 챙겨드려야죠.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혜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깜짝 선물이라나 뭐라나. 깜짝 선물. 역시 그렇구나. 저는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지혜가 정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구나. 7월 15일. 생일 5일 전, 저는 미역을 사러 마트에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요. 누군가 오면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니까요. 그런데 미역만 사기는 뭐하니까 다른 반찬 재료들도 조금씩 샀습니다. 북어포도 사고 나물도 몇 가지 사고 마트에서 만난 동네 아줌마가 어머님, 오늘 장 많이 보시네요. 물어서 저는 곧 칠순이라 손님들 올 것 같아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려요. 요즘 칠순잔치들 정말 성대하게 하던데. 부러워요. 집에 돌아와서 냉장고를 정리하고 집안도 더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평소에도 깔끔하게 관리하는 편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요. 7월 18일 생일 이틀 전 아직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연락이 있나 싶어서 휴대폰도 몇 번 확인해 봤어요. 문자도 없고 카카오톡도 없고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준비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바빠서 깜빡한 건가? 하지만 지혜가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아이는
워낙 꼼꼼하고 세심한 아이니까 7월 19일 생일 하루 전 저는 견딜 수 없어서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잘 지내? 아, 어머님. 네, 잘 지내요? 어머님은 어떠세요? 응, 엄마도 잘 지내. 그런데 지혜야, 내일이 엄마 생일인데 아, 맞아요. 어머님 생일이네요. 축하드려요. 그 말에 저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다면 이렇게 평범하게 반응할까 싶어서요. 하지만 여전히 깜짝 파티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그럼 내일 시간 되면 어머님, 죄송한데 내일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주말에 꼭 뵐게요. 주말에, 그럼 주말에 뭔가 특별한 계획이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7월 20일, 드디어 제 칠순 생일. 아침 7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왠지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에 잠이 안 왔거든요. 일단 미역국부터 끓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천천히. 혹시 누가 와서 어머님, 미역국 냄새 좋네요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밥도 평소보다 많이 했고 김치도 새로 담가둔 걸로 예쁘게 담았습니다. 9시쯤 되니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혹시나 해서 달려가 보니 은행에서 온 광고 문자였어요. 조금 실망했지만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10시, 11시, 12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때쯤 되니까 조금 배가 고팠지만 혹시 누가 와서 함께 먹자고 할 수도 있으니까 참았습니다. 대신 물만 조금 마셨어요. 오후 2시. 저는 거실에 앉아서 TV를 켰습니다. 평소에 즐겨보는 드라마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지만 내용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현관 쪽을 힐끗힐끗 보게 되더라고요. 오후 4시. 휴대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연락이 있나 싶어서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후 6시. 저녁 시간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휴대폰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정말 아무도 오지 않는구나.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구나.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8시까지 기다려봤습니다. 어쩌면 저녁 먹고 올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야근 끝나고 올 수도 있고. 밤 8시. 저는 결국 혼자 미역국을 떠서 먹었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이었는데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더라고요. 싱겁고 밍밍하고.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사람들 생일 같은 건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도 하니까. 특히 칠순 같은 건 젊은 사람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다음 날 7월 21일 주말 오후 3시쯤 아들과 지혜 그리고 손주가 왔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혜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아들이 조금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요. 다음에 꼭 만회할게요. 다음에 만회한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역시 깜빡한 게 아니라 바빠서 그랬구나. 다음에 제대로 해주겠다는 거구나.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뭐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야?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주방으로 가더니 어머님, 미역국 냄새가 나는데요. 혹시 어제 끓이셨어요?
물었습니다. 응. 어제 끓였어. 남은 게 있으니까 먹고 가렴. 역시 어머님 손맛이 최고예요. 미역국 냄새만 맡아도 어릴 때 생각나요. 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역시 좋은 아이야. 바빠서 그랬을 뿐이야.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끓인 미역국과 몇 가지 반찬들로요. 평소와 별다를 것 없는 저녁이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으니까 따뜻했습니다. 손주가 제 무릎에 기대서 놀고 있었어요. 5살 된 예쁜 아이, 평소에도 할머니를 잘 따르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아이가 무심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지난주에 외할머니 칠순 파티 했어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응. 뭐라고? 외할머니 칠순 파티요? 호텔에서 했어요. 엄청 예뻤어요. 아이는 신나서 계속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드레스 입었는데 진짜 공주님 같았어요. 그리고 꽃도 많이 있었고 케이크도 엄청 컸어요. 나도 예쁜 옷 입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도 칠순이었구나. 그리고 그들은 지난주에 그분의 칠순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구나. 호텔에서 드레스를 입고 꽃과 케이크와 함께 제가 넉 달 동안 기대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은 다른 할머니에게 해드린 거였구나. 아, 그래. 외할머니 칠순 파티 재미있었구나.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내어 말했습니다. 지혜가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를 보더니 아이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도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정적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모두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결국 지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 어머니도 올해 칠순이셔서. 아, 그렇구나. 그럼 당연히 사돈부터 챙겨야지.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이 빨리 돌아가고 있었어요. 지혜 어머니의 칠순이 지난주였다면 지혜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그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호텔 예약도 하고 드레스도 준비하고 하객들 연락도 하고 그러면서 저에게는 제대로 해드릴게요라고 말했던 거네요. 그날 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호텔에서 했어요. 드레스 입었는데 진짜 공주님 같았어요. 꽃도 많이 있었고 케이크도 엄청 컸어요. 그것이 제가 꿈꿨던 칠순잔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른 할머니에게 가버린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지혜는 왜 저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제대로 해드릴게요라고 했으면서 왜 정작 자신의 어머니에게만 그 모든 것을 해드린 걸까?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보다는 서운함이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보다 더 큰 건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한심한 사람이었구나. 누군가 좋은 말 한마디 해주면 그걸 진짜로 믿고 혼자 기대하고 혼자 설레고 칠순이 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순진하게 살아도 되는 건가? 다음 날부터 저는 지혜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어머니가 오래 사셔서 정이 가요. 그 말 속에 숨은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 이 아이는 진짜로 이 집에 정이 간 게 아니라 이 집이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구나.
요즘 전세도 비싼데 이런 집 하나 있으면 진짜 든든하죠? 그 말도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계산이었구나. 어머님 같은 분은 정말 큰 상 받으셔야 해요. 이 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으로 제가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저를 기분 좋게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말이었구나. 며칠 동안 저는 이런 생각들로 괴로웠습니다. 내가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지혜는 정말 바빠서 깜빡한 것일 수도 있잖아. 사람이 두 어머니를 동시에 챙기기는 힘들 수도 있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석연치 않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만약 정말 바빠서 깜빡한 거라면 적어도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 어머니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어머님을 소홀히 했어요. 다음에 꼭 제대로 해드릴게요. 라고이에요. 구체적인 사과도 없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가 그렇게 신나게 외할머니 파티 이야기를 했는데 지혜는 왜 그렇게 당황했을까? 만약 정말 할 일을 하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었다면 아이의 말을 듣고 더욱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자. 더 이상 기대하지 말자.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실망하고 끝낼 생각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아들과 지혜가 또 왔는데 그날 지혜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집값이 정말 많이 올랐더라고요. 우리 동네 같은 평수 집이 얼마에 나왔는지 아세요? 저는 별 관심 없다는 듯이 몰라. 얼마인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의 5억 가까이 하더라고요. 어머님 집은 더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보다 더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지금 집값을 확인하고 있구나. 자기가 물려받을 재산의 가치를 계산하고 있구나. 며칠 뒤에는 더 노골적인 말도 했어요. 어머님, 혹시 집 관련해서 정리해 두신 서류 같은 거 있으세요? 요즘 부동산 사기도 많다고 하던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가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집 서류를 확인하자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미 이 집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제가 언제 이 집을 준다고 했나요? 저는 단 한 번도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아이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지혜가 평소에 저에게 잘해준 것도, 집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한 것도, 그리고 제 칠순을 소홀히 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되었어요. 지혜에게 저는 며느리로서 잘 모셔야 할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을 물려줄 때까지만 관리해야 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평소에는 적당히 잘해주되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의 친정어머니를 우선시한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집 서류까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네 부동산에 갔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부동산 사장님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지혜가 말한 것보다도 더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팔기 좋은 시기라고도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매매 생각 있으세요? 네,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날 저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집을 팔면 저는 어디서 살지? 뭘 하며 살지? 아들은 뭐라고 할까? 지혜는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지? 이 집은 분명히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인데
왜 제가 이 집을 어떻게 처분할지 다른 사람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 며칠 뒤 아들이 혼자 왔습니다. 지혜는 회사 일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혹시 엄마가 이 집을 팔면 어떻게 생각해? 아들이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집은 엄마 집이잖아요. 엄마가 계속 사셔야죠. 그런데 엄마도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큰 집 관리하기가 힘들어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희가 더 자주 와서 도와드릴게요. 집을 팔 필요까지는. 아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들도 지혜도 이미 이 집을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준호야, 엄마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 너희는 이 집을 언젠가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아들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직 그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어. 이 집을 누구에게 줄지, 아니면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 그 말에 아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너희는 너희 능력으로 너희 집을 마련해야지. 엄마 집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날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지혜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준호가 집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요.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엄마도 나이 들어가면서 생각이 바뀌는 거야. 이런 큰 집에 혼자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어서. 어머님, 그래도 이 집은 어머님한테 의미가 큰 집이잖아요. 추억도 많이 담겨 있고. 아, 이제 추억 이야기를 하는군요. 평소에는 집값 이야기만 하더니 지혜야, 솔직히 물어볼게. 너는 이 집을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그게 저희가 파란 건 아니고요. 다만 어머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게 이 집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것을 지혜는 약속으로 받아들였구나. 지혜야, 그건 엄마 혼자 생각한 거였어. 확정된 건 아니야. 그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마음을 완전히 굳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가서 매매 신청을 했습니다. 일주일 후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젊은 부부였는데 아이가 둘 있다고 하더군요. 이 집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어요. 어머님, 정말 좋은 집이네요.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이 행복하게 살겠구나. 계약이 성사된 후 저는 아들과 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준호야, 지혜야, 엄마가 집을 팔았어. 둘 다 깜짝 놀라며 달려왔어요. 엄마,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충분히 생각한 결정이야. 지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럼 이제 어디서 사실 건가요? 작은 원룸 하나 얻어서 살 거야. 혼자 살기에는 그것도 충분해. 그럼 집 판 돈은?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할 일이야. 그날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이었지만 저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무엇보다 깨끗하고 새로웠습니다.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새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시원했어요. 답답했던 무언가가 뚫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여행사에 갔습니다. 사장님, 제주도 여행 상품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르신 혼자 가시는 건가요? 네, 혼자예요.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된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돈으로 호텔도 예약했어요. 제주도에서의 3박 4일은 정말 신선했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모르는 곳에서 저는 그냥 김순자로만 존재할 수 있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그냥 김순자. 호텔 조식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을 먹는데 직원이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어요. 어머니, 혼자 여행 오셨어요? 멋지시네요. 멋지다는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저는 경주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여행도요. 집 한 돈이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매달 한 번씩 저만의 칠순 잔치를 열고 있는 셈이죠. 어제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 모임에서 만난 비슷한 또래의 분들이에요. 모두들 저처럼 늦은 나이에 자유를 찾은 분들이었어요. 순자 씨, 정말 용기 있으시네요. 저도 순자 씨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들과 지혜는 가끔 연락을 해옵니다. 처음에는 원망 섞인 말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지금 제 삶은 어떠냐고요? 외롭지 않냐고요? 아니요. 전혀 외롭지 않아요. 처음으로 제가 주인공인 삶을 살고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누구 기대에 맞추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을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 냉정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진정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마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칠순 생일 하루만이라도 진심으로 챙겨주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기꺼이 그 집을 물려주었을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 하루조차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모든 것을 말해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칠순부터 시작하는 인생이라니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여기까지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셨나요? 아니면 속이 시원하셨나요? 어쩌면 복잡한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집까지 팔 필요가 있었나?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당연한 거 아니야? 칠순 생일도 챙기지 않으면서 집은 물려받으려고 하다니.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이 이야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분명합니다. 진정한 효도란 무엇일까요? 큰 선물을 주는 거? 호화로운 잔치를 열어주는 거? 아니면 평범한 하루하루를 함께 나누고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는 것? 김순자 할머니가 원했던 건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칠순 생일을 기억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는 것. 그것만이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소망조차 지켜지지 않았을 때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용기를 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자신이 주인공인 삶을 선택했어요. 어쩌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효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로 살 수 있다는 것.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신가요? 혹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뒤로 미루고만 계시지는 않나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지시기를, 자신의 꿈에 조금 더 용기를 내시기를, 오늘이 당신 인생의 첫 번째 날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것부터라도 좋습니다. 미뤄뒀던 여행 계획을 세워보거나 배우고 싶었던 취미를 시작해 보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거나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을 한 번 더 돌아보세요. 효도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작은 배려들의 연속이에요. 그리고 그 배려의 타이밍을 놓치면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타이밍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이 혹시 놓치고 있는 타이밍은 없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만의 인생을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이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하루가 특별해지는 이야기 다음에도 함께해요.